자, 안녕하세요. 시험이 어려웠다. 그치?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와가지고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절대적인 점수는 다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다 점수 낮으면 그 중에서 뭐 맞춰야 될 문제들 확실히 안 틀리고 실수 안 하고 맞춘 사람은 그래도 차별화 되겠지. 일단 뭐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주제가 시험에 안 나오고 좀 안 다뤄주던 주제가 시험에 나오곤 해가지고 또 법조문이 좀 어려운데 봅시다. 1번은 조만간 구급 시험 나온다고 우리가 문제풀이 단계마다 풀어봤었고, 그때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밀어넣은 노력, 인풋, 투입 대비 조직에게서 돌려받은 아웃풋 산출, 그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처우라고 했고, 그 처우를 기준인물, 준거인물과 비교해서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때 그 투입이란 3번 내가 밀어넣은 노력들, 노력이나 기술 또는 아웃풋, 산출은 돌려받은 보수를 중심으로 봤었고, 이때 내가 불리하게 대우받고 있는, 제가 수업 시간 예를 든 건 나는 8시간 일하고 10달러를 받고 철수는 8시간 일하고 20달러를 받고 불공평한데라고 느끼는 순간 공평해지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때 비교 대상이었던 처우를 구성하는 투입을 바꾸거나 산출을 바꾸거나 기준 인물을 바꾸거나 아니면 쟤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돈도 많이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불공평이라고 느꼈던 상황을 불공평이 아니야 공평한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이번 지문에 있는 지각, 인식을 왜곡한단 말이야. 인식,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그때 우리 뭐라 그랬었지? 나만 우대받고 있는, 특혜받고 있는 과대보상에도 나만 손해보고 있는 과소보상에도 내가 손해를 보건 우대를 받건 간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 공평을 추구하는 쪽으로 행동변화 발생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불공평인식하고 남보다 유리할 때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지. 남보다 유리한 경우에도 불공정을 인식하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행동이 변화한다 얘기했던 거니까 답은 4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평한 상황이 공평해지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문제 풀면서 훈련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 자세히 물어보기 전에 내가 불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나만 유리한 경우에도 남들은 다 8시간 일하고 10달러 받고 있는데 나는 8시간 일하고 20달러 받는다. 나는 10달러면 일단 충분한데 하면 4시간만 일할게요 라는 행동 변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대 보상 시에도 뭔가 불공정을 느끼면 공평해지는 쪽으로 행동 변화 발생한다 얘기했던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잘 풀었을 것 같고 2번 공공선택위로는 정부 실패가 벌어지게 되자 정치, 행정 같은 비시장 분야 의사결정을 경제학으로, 경제학이라고 하는 순간 정치인, 관료 같은 모든 행위자들은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 그럼 그 시장에서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 이익이 달성되는 게 경제학 아이디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공공 분야에 있는 정치인, 관료가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상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러지 못하는지 분석을 했고, 대표적으로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고위 관료가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 그의 개인 이익 극대화 욕심이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한 공공 서비스 공급하면서 정부 실패 벌어진다. 결국 분석의 대상은 그 합리적 경제적 인간인 개인 한 명 한 명의 의사결정이 분석의 대상. 그 말은 연구 방법에 있어서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체주의, 개별주의. 이론 수업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이론 수업 시간에 이 테마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풀어보자고 수업 시간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복스 테스트에 경찰 승진 문제를 제공했는데 그 여러분에게 제공한 승진 문제 답이 똑같잖아. 그 문제에서 공공선택이론 틀린 것은 해서 보기 지문에 방법론적 집단주의다 해가지고 틀렸다. 우리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니까. 우리 기본 이론 수업 처음 들을 때 여러분에게 내용 어렵지만 이런 식의 문제 나온다 하고 보여줬던 그 문제 답이 똑같은 게 답이 된 거야. 그치? 별거 아니지. 3번 피터스 기억나니 시신참탈 독점 연계네 외웠었지. 그래서 전통적인 정부, 행정국가, 복지국가를 신뢰했던 피터스는 그 전통적인 정부가 실패하게 되자 전통적인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분석한 다음에 그 원인 하나하나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때 우리가 복잡한 표를 암기하기 위해서 시,
신, 참, 탈, 독점, 영계내. 독점 때문에 실패했다. 대안 모형은 시, 시장 모형. 전통적인 정부가 영 속성 때문에 실패했다. 해결한 대안은 신축 정부 유연 조직. 보기 기분 없고. 전통적인 정부의 계층제가 실패를 불러왔다. 계층제를 타파한 대안 이름을 참여 정부, 참여 모형. 전통적인 정부의 지나친 내부 규제가 실패를 가져왔다. 탈, 내부 규제 모형 4번. 그래서 1, 3, 4가 제가 시, 신, 참, 탈할 때 그 시, 참, 탈 1, 3, 4번 되는 거고 2번 없는 말 되는 거죠. 여기까지 순조롭다, 그죠? 계속 가볼까? 4번. 이 경우에는 있잖아. 이런 거야. 일단 우리 전직이 직렬 바꾸는 거고 내가 합격할 때는 농업직 9급이었는데 저 일반 행정 바꿀래요? 직렬 바꿀 때는 그러면 합격할 때랑 시험 과목이 다르니까 공무원 시험 봐야 된다 얘기했던 거고 전보는 뭐가 되는 거지? 전보는 보직 변경. 내가 일반 행정 지방직 9급 합격하고 지방세 부과하는 업무에 있어서 보조 업무를 하다가 자네 이거 그만하고 이제 주차 위반 단속 개밥 하게 되면 내 고유 업무가 바뀌는 게 보직 변경 전보. 강임은 징계가 아닌 이유로 한 계급 내려가게 되는데 일반 행정 7급인 사람이 일반 행정 8급으로 낮추려고 하는데 일반 행정에는 빈자리가 없네. 그러면 예외적이지만 다른 직렬로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다가 답이 됩니다. 지금 1번, 2번을 답으로 찍은 사람 없을 거고 혹시나 이런 경우 있나 해가지고 4번을 한번 바라본 사람은 이런 거야. 원래 지방직 공무원 임용 권한 지방지청장.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권을 갖는 거니까 또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시 시험 합격한 서울시 공무원인데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 나 제주도 공무원 할래 라고 해서 제주도로 옮겨갈 기회를 찾아서 신청을 했어. 이제 제주도 도지사가 여러분을 제주도 공무원으로 임명을 할 때 그냥 너 제주도 오고 싶어? 와, 그냥 땡겨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서울시장한테 당신이 뽑아서 당신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데리고 있는 그 부하 직원 서울시 공무원을 앞으로 소속을 완전히 제주도 공무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물어봐야지. 이게 뭐야? 지자체장이 즉 제주도지사가 서울시 공무원을 제주도 공무원으로 전입시키려고 할 때 그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장, 서울시장한테 또는 이제 서울시 의회 공무원을 제주도 의회 공무원 데려올 때는 의회 의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게 맞지 않겠니? 제주도지사가 이 서울시 공무원 철수 제주도 오고 싶어? 와, 내가 발령 낼게. 발령 딱 내고 끝 해버리면 서울시장은 뭐야 내 새끼 어디 갔어? 나랑 같이 일해야 되는데 내 새끼 어디 갔어? 알아야 되잖아.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게 되고 이제 강임의 경우에 여러분이 징계가 아닌 이유로 조직상 이유나 개인의 동의가 있을 때 한 계급 낮춰 임명하는 강임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58세야. 2년만 더 있으면 60에 정년퇴직하고 나가는데 일반 행정 6급인 내가 일반 행정 6급에서 해야 될 업무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담당할 수 있는 보직이 없네. 일반 행정 6급에서 7급으로 낮춰야 되나? 근데 7급으로 갈 자리가 또 없는데 그런데 다른 직렬을 바꾸면 할 수 있는 업무가 7급에 있더라 하게 되면 예외적이지만 그렇게 낮춘 경우도 일단 근거는 마련해놓고 있는 거야. 매번 뭐 그런 거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되고 지금 20문제 중에서 이번 특이하게 지방직 시험은 지방직이다 보니까 지방행정 파트에서 보통 2개 많이 나올 때는 3개, 4개까지 나온 적도 있거든. 지방직 9급 시험에서.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지방행정편에서는 한 문제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분류상 지방공무원법이니까 지방행정 단원에 집어넣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전직 정보 강임 같은 경우에는 인사행정 파트에서 공부를 하잖아. 그치? 이번 특이하게 문제 나왔어. 일단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답을 찾는 방식이 3가지야. 첫 번째, 3번 지문이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시험에 이 지문 그대로 나와서 프로그램 예산제도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이 문제를 여러분 4.0, 4.1 프린트에다 들어가 있는 문제였어.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풀어본 거네 답을 3번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제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예산제도는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 설명하면서 5개년 이상 관점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5개년 이상 장기적 관점의 재정 운영을 반영하는데 이 재정 운영 계획 속에서 이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를 도입한다. 총 금액, 국방부가 쓸 수 있는, 교육부가 쓸 수 있는 총 금액을 정해서 배분, 내려보내면 내려받은 범위 안에서 각 관서의 장은 어느 사업에 얼마 쓸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 예산제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하향식 탑다운 예산제도라고 했다. 그렇게 총액을 배분해주면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율편성, 그만큼 행정부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재량과 자율성이 커지는데, 우리가 신공공관리 개혁하면서 재량 자율성이 커지면 항상 성과, 결과로 책임을 확보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성과 책임 확보를 위한 재정 성과 관리 제도가 도입되는데, 그럼 성과 관리를 위해서 1년 동안 살림살이 재정 운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과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디브레인 시스템,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는데,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 네 가지를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했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이런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발생주의 복식보기 방식의 회계 기록 정리하는 것이 성과 관리에 도움되더라. 발생주의 복식보기 회계. 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법 과목의 마지막 규정인 장관 항에다가 프로그램, 사업들의 묶음, 사업군을 적어주고 새 항목 차원에서 단위 사업 품목을 적으면 행정부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자율성이 커진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같이 도입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시험 문제에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들이 이미 시험에 나와가지고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얘들의 특징을 물어보면서 상향적 예산 편성이나 단기적 관점 적어 놓으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얘기했어. 왜 그런가 하면 얘도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랑 함께 움직이니까 장기적 관점이 되는 거고, 탑다운 우리말로 하향적. 탑다운 예산제도랑 함께 움직이니까 상향적이 아니라 하향적 예산제도. 그래서 지금 여기 상향적이 아니고 하향적 예산제도랑 같이 가는 거다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떠올라서 맞춘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2007년부터, 지방정부는 2008년부터 도입했다. 이것은 또 2018년도 지방직 7급 시험 나왔던 지문이지, 그지? 그때 신공공관리 개혁을 반영하는 이 제도는 신공공관리론? 1990년대 이후네? 1950년대에 PBS 그냥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있고, 1990년대에 신공공관리론 개혁을 하면서 신성과주의 또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가 있는데, 이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활용한 걸 지금 시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네. 근데 3번 지문에 있는 단위 원가 청소 한 번 할 때 100만 원, 업무량 청소 주의량 연간 52회, 100만 원 곱하기 52회, 거리 청소 사업에 사는 연간 5,200만 원이 단위 원가랑 세부 업무 가지고 한 것은 50년대 PBS의 특징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세부 업무, 단가 단위 원가,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PBS인데 하고 3번 찍은 학생도 있을 거고, 문제 푸는 방식 세 번째 방식이고, 보통은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야 돼. 제가 말했던 뭐라고? 신성과주의는 이렇게 함께 움직이니까 하향적 예산제도 장기적 관점 같이 가야 되는데 상향적이 나오니까 틀린 거다 하는 게 이제 정통적인 문제 푸는 방식이고, 쌤 시험장에서 그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 책에서 봤잖아. 기출 문제 풀 때 프린트에서 뭐라고 그랬었어? 3번 지문은 PBS라고 말했었지, 그지? 그래서 딱 3번 지문 보는 순간 수업 시간에 기출 지문 풀 때 풀어본 거네? 바로 답 3번 하면 되는 거지, 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수업 시간에 다 풀어본 거고 있는 그대로 일단은 순조로워. 한 10번, 11번까지 순조로울 텐데 일단 가보자. 6번. 사회적 형평성은 빨리 끝낼게. 우리 어디서 봤었지? 같은 것은 같게 수평 형평성, 다른 것은 다르게 수직 형평성, 누진세다 대표 관료제.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자는 동등하지 않게 취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장애인 구분 모집제도 같은 대표 관료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 7번으로 와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러지 않은가에 따른 확률. 확률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그 조건부 확률은 주관적 확률, 그래서 판단적 질적 예측에 해당하는 교차영향 분석. 여러분한테 설명 뭐라 했었지 제가? 북한의 뚱뚱이가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쏘는 사건 A가 터졌다. 그래서 화가 난 미국이 북한을 보복하는 보복 사건 B가 과연 발생할까? 이걸 알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가 볼 땐 A 때문에 앞으로 B가 발생할 확률은 100%입니다. 아니 0%입니다. 50도 50%입니다. 하고 있는 그 사건들은 A 사건 발생이 크로스오버 교차해서 B 사건 발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크로스오버 교차해서 영향을 미친다. 교차 영향 분석.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다른 사건 발생의 크로스오버 교차해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번 이거는 많이 했잖아. 국가재정법은 121점, 헌법은 91점이고 요 지문 싹 다 본 거다 기출지 문제에서. 그래서 2015년 국가지 국어 문제 다시 한번 나온 거이고 정답 이렇게 확인하면 되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많이 봤던 거야. 9번으로 가서 여기까지도 다 쉬웠지 그지? 우리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요거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전통적인 정부는 해설지에 넣어놨지만 전통적인 정부는 로잉, 노젓기,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까지가 스티어링, 방향 잡기. 수업 시간에 기억나니? 제가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정부 역할은 노젓기냐 방향 잡기냐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떨떠름할 때 그래 둘 다 아니지, 둘 다 아니고 여기 있는 정부 역할은 봉사 서비스에 있지라고 얘기했던 거 떠올리면 그대로 답이 됐을 거야. 수업 시간에 이거 기억시키려고 장난쳤던 거 생각하면 될 거고. 10번 팀 조직인데 답은 찾았으리라 생각해. 근데 이제 디귿번 지문이 뭘 말하지? 하고 좀 당황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직원 A, B, C가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과장이 지시를 받는 DEF가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분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계층제 전통적인 조직. 그런데 이 노인복지와 저소득복지라고 할까? 저소득복지과가 협업해야 될 저소득 노인복지에 관한 X 사무가 생겨났는데 이 복합적이고 복잡한 사무를 각각 수행하려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점점 벌어지니까 이제 복지팀 팀장 밑에 모두 대등한 팀원 한 상태에서 X라는 복잡한 사무가 생기면 권한을 많이 가진 팀장이 이번에 업무는 A랑 B가 담당해 라는 식으로 그때그때 담당자를 정해준다. 이 구조, 팀제 수평 구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눈에 띄는 차이가 전통적인 정부는 분업화를 바탕으로 개인 각자의 역할이 미리미리 다 구분돼 있었다면 여기서는 네 업무 내 업무 구분이 없더라.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담당자를 정해주게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 지향적 조직, 낮은 복잡성. 한편 전통적인 정부에서 A의 보고서는 과장님의 결재 한 번, 국장님의 결재 한 번, 2번 통과해야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겠네. 팀제에서는 A가 만든 보고서가 팀장님의 결재 한 번이면 바로 구청장님께 보고되니까 결재 단계를 줄임으로써 뭐야? 수평구조 팀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역동적인 환경 변화, 복잡하고 복합적인 새로운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때그때 유연한 적응을 위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한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탈관료제, 관료제 병리를 답하기 위해서 리을번 오케이. 옳은 거 찾는 거지. 니은 리을이 답이 있네. 끝났다. 기획번은 뭐야? 결정 기획의 핵심 기능은 뭔데? 스티어링 기능만 남기고 로잉 기능을 외부로 빼버리게 되면 기획번은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됐어.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건 네트워크이기도 하지만 또 뻥 뚫려버린 공동조직. 우리가
네트워크 특징으로 공동조직 말하니까 둘 중에 뭐라도 생각나면 되는 거야. 기획번 X 되는 거지. 디귿번이 문제인데 문제풀이 과정까지 다 한 친구들 민츠버그 모형 기억나? 민츠버그는 단기전사임. 그래서 5가지 모형으로 발전하는 그 민츠버그 모형에서 제가 여러분들 좀 설명하고 싶어서 치킨집을 창업하는 과정에 빗대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그 치킨집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민츠버그 모형은 조직이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파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단기, 전, 사, 임 5가지 형태로 발전한다. 처음 창업하는 단계에서의 단순 구조, 그리고 사업이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높은 복잡성, 분업화, 계층제, 높은 공식성, 업무 과정 표준화는 기계적 관료제가 있고 2011년 지방지 구급 시험에 보기 지문에 기계적 관료제는 베버의 관료제랑 유사하다. 그래, 유사하다. 그런 말도 설명을 했었어. 여러분에게 단기 전사임 한 다음에 이렇게 적었을 거야, 실판에다가.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강조하는 하지만 아직 관료제, 전문 관료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할 때 사업부 구조, 복잡하고 동태적인 문제를 위한 임시조직, 에도크라시 했던 거지. 그러면 디귿번이 뭐야? 5가지 파트 중에서 조직을 설계하는 기술 구조가 중심이 되어서 과정 표준화하는 것은 기계적 관료제. 기계적 관료제는 기계적 구조 관료제라는 말 다 나와 있네. 높은 복잡성, 높은 공식성, 베버의 관료제. 유사하다. 근데 팀제 조직은 뭐지? 대표적인 탈관료제. 그러니 디귿번은 탈관료제인 팀제랑 관련이 없는 거지. 여긴 네트워크 조직이고 니은 리을번 답은 3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찾았어. 다들 니은 리을번에서 니은번은 대표적인 팀제 특징 납작한 수, 직에서 수, 평적 구조 납작해지니까 신속한 의사결정 니은번 해결했고 탈관료제 하나니까 리을번 해결하면 되는 거고 디귿번은 뭐야? 일단 한번 3번 찍고 다 맞췄는데 디귿번은 그 민츠버그 모형에서 기계적 관료제 말하고 얘는 베버 관료제랑 유사하니까 탈관료제인 팀제랑은 관계가 없다. 또 우리 데프트 조직 구조할 때 보면 사, 매, 수, 내, 유 할 때 다른 조직과 결합하는 네트워크 빼고 한 조직 안에서 가장 유기적 조직 구조가 수평 구조 팀제. 근데 디귿번에 있는 이런 기계적 관료제랑은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치? 이렇게 10문제. 여기까지는 다 맞췄어야 돼. 여기까지는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똑같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제 자체가 수업 시간에 다 시험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많이 풀어본 주제거나 아니면 주제가 요즘엔 조금 덜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명 다 했던 거잖아.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서 막 어려운 지문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번까지에서는 틀린 게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11번부터 어려운 문제가 막 튀어나오는 거야. 11번부터 어려운 문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에서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맞춰야 된단 말이야. 일단 여기서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11번 가볼까. 옹호, 어드보커시란 말을 번역하기 따라서 정책 지지자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포함하면서 지문이 2개, 3개 내게 되면 답을 못 찾는 건데 기역, 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추긴 맞췄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잠깐 가보시면 이런 거야. 설명하면 좀 여러분 허무할 수 있어. 일단 가봐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걸 예를 들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이 연합을 구성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연합을 구성해서 난 해군기지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제주도의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라는 각각 신념 체계별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 신념 체계별 연합들의 상호작용 정책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해군기지를 2017년까지 건설한다라고 했지만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의 수정,
재결정이 벌어지게 되고 또 영향을 받고 재집행 과정에서 영향은 결국 17년까지 짓는다며. 근데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17년 지나가는데 다 안 지어지고 있네, 이런 식의 뭔가 처음 결정한 내용과 다른 정책의 변동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런 지지자 연합들의 정책 학습에 의한 영향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 관점 속에서 분석해 봤더니 정책이 최초와 다르게 변화되어 있더라. 정책 변동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모형은 정책 집행론보다 정책 변동론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 추가로 공부를 하러 갔던 거지. 이때 이제 하향 정책분을 남겨 있었던 사바시어는 이 지지자 연합 모형을 통해서 집행 현장에서,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 정책 결정자들 그 아래 집행 현장에 형성되는 연합체들, 즉 정책의 집행 현장에 형성되는 하위 시스템 정책, 하위 체계인 이 지지자 연합의 활동이 정책의 변동을 가져오니까 이 연합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행 현장을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 지지자 연합 모형은 기본적 관점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상향적인 집행. 그런데 이 모형을 만든 사바시어는 종전에 하향적 관점에서 집행의 성공 조건을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집행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의 성공 조건, 그 하향적인 집행 연구, 집행의 성공 조건 밝혔던 것을 결합 가미하라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 모형은 집행 과정에서 하향적, 상향적 모두 고려하는 통합 모형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문제여서 과거의 지방직 실급 시험 문제는 기본적 관점은 상향인데 기본을 하향적이라고 해서 틀리게 물어봤다거나 17년도 국가직 9급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 모형인데 단순하게 지지자 연합 모형은 상향적 집행이다 끝 해버려서 틀리게 물어보곤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 이런 정책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과 관련해서 먼저 정책 학습이 있는데, 내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연합의 구성원이야. 우리 연합 내에서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연합체들은 그러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그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연합체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학습은 나올 수가 있지. 이게 니은번 지문 이야기고, 일단 계속 가보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 정책 학습, 두 번째 요인은 그런 지지자 연합 외부에 있는 요인과 지지자 연합 내부에 있는 요인이 있는데, 외부 요인은 그 지지자 연합체 외부에 있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역동적 요인, 대표적으로 실업의 증가, 이런 사회경제 여건 변화죠.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런 통치 집단의 변화 같은 것들. 또는 외부 요인인데 쉽게 변하지 않는 외부 안정적 요인, 주로 뭐가 있었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문화적 가치, 그 사회가 미국처럼 개인주의, 자유주의 강조하는가, 우리처럼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문화를 강조하는가, 이런 것들이 외부 안정적 요인들. 한편 저 지지자 연합체의 내부 요인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연합은 환경보호 같은 걸 우선시하더라. 그럼 그 지지자 연합 내부 요인은 그 연합체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정책, 또는 그 내부 요인은 지지자 연합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규범, 법에 대한 의미 부여, 법 해석 같은 건데, 핵심 정책, 정책의 핵심, 핵심 규범, 규범의 핵심. 그럼 이제 내부 요인 중 핵심 정책이란 어떤 추구하는 그, 예를 들어서 지지자 연합, 저 해군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연합체는 주로 환경보호를 추구하더라. 그럼 그들은 국방력 강화보다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게 환경에 대한 가치가 핵심 정책,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정책에 대한 선호도, 정책에 대한 지지 같은 거고, 규범 핵심은 규범에 대한 법 규범에 대한 핵심이니까 여기는 법 규범에 대한 해석, 법에 대한 의미 부여,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풀러 와볼게. 옳은 것을 찾아라. 집행 현장에 형성되는 지지자 연합, 이게 뭐야?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 두고서 정책 변동을 설명한다. 오케이, 뭐 틀릴 게 없잖아. 니은번 그런 정책 변동을 끌어오는 학습은 연합체 내부에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연합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연합체의 학습을 벤치마킹하거나 다른 연합체의 주장들을 검토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보기 지문 2개씩인데 기억 니은이 있네. 답은 1번. 더 읽지 마. 끝났어.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선생님 그래서 저 그냥 1번이 맞는 것 같아서 맞췄어요. 맞췄는데 디귿리을 도대체 뭡니까 하게 되면 여기서 이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 여기 방금 설명한 거 법 규범을 어떻게 의미 부여할 것인가 해석은 정책 핵심이 아니라 규범 핵심. 여기네. 핵심 규범. 그래서 내부 요인 중 핵심 규범, 규범 핵심, 법 규범에 대한 해석. 1번 그러면 특정 정책 규범에 대한 적용 신념 체계 구조에서 이것은 특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선호하는가 여기는 규범적 핵심이 아니라 핵심 정책, 정책적 핵심. 그래서 한마디로 서로 바꿔놓은 거야 그냥. 주저자가 뭐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부 요인이 핵심 정책, 정책 핵심과 핵심 규범, 규범 핵심이 있는데 핵심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디귿번에 쓰면서 핵심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말. 여기가 핵심 정책, 정책 핵심 이게 와야 되는 거지. 밑에는 특정 정책에 대한 규범이란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정책에 대한 적용했으니까 규범 핵심이 아니라 정책 핵심.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정책 핵심이 아니라 규범의 핵심. 여기가 정책, 특정 정책 규범이라고 했는데 특정 정책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여기 규범적 핵심이라고 했는데 규범이 아니라 정책 핵심. 그래서 지자연합 모형의 내부 요인 중에서 핵심 정책 핵심이 있고 핵심 규범 핵심이 있는데 3번에서 법 규범에 대한 해석 의미는 규범 핵심 규범인데 이걸 핵심 정책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틀린 말이 돼버린 거고 여기 규범적 핵심이라고 했는데 특정 정책에 대한 신념 같은 것은 정책 핵심 정책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규범 핵심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서로 얘 둘을 위아래 반대로 적어 놓은 게 되는 거야. 답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이 엄청 어려운데 사실 그냥 디귿 리을의 주어를 서로 반대로 적었을 뿐인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 하나 더 나중에 20번 문제 가면 똑같은 식으로 오답을 구성해서 출제자가 엄청 어려운 주제를 또 내용을 시험 지문에 넣으면서 본인이 봐도 어려운 내용이니까 대단히 이론적으로 막 심오한 이해가 필요해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해당하는 개념을 서로 대비되게끔 위아래 바꿔서 답이 되게 묻고 있어. 답은 이제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정책 핵심 아닌데 규범 핵심인데 1번 규범 핵심 아닌데 정책 핵심인데 요 단어가 서로 위치가 바뀌었네. 서로 위치를 반대로 적어 놓은 거네. 이렇게 이제 답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기역 니은번 틀릴 게 없잖아. 근데 있잖아 기역 니은번 옳은 거잖아. 그럼 답은 그냥 1번 하고 끝냈으면 되는 거야. 첫 페이지는 그렇게 마무리. 11번이 좀 어려운 문제 됐습니다. 넘겨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 그죠? 다 맞췄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직자 윤리법상 의무는 어떻게 부패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단 4급 공무원 찍는 순간 시스템에 여러분 재산을 등록해야 될 등록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1급 이상 찍는 순간 재산을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조회 가능하게 공개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근데 그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따라오게 되지? 퇴직한 다음에 퇴직 시점으로부터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기관 업무 관련 있는 영리기업 등에 취직을 못하는 취업 제한 의무가 있었고 공개 의무가 있는 1급 이상 공무원은 공개 의무 발생하는 순간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공무원으로서 여러분 지켜야 될 공익과 사적인 이익,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다시 외국인으로부터
$100 10만 원 이상 선물 받으면 선물을 신고하고 국고로 인도하는 선물 신고 의무. 또 한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여기는 취직을 제한했다면 취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뭐가 있었지? 퇴직한 다음에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다루는 것, 업무를 다루는 것을 제한하는 의무가 있더라. 요 정도 암기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이게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했던 거고, 그 중에서 이해충돌 방지랑 재산 공개 의무가 있네, 그지? 디귿번, 리을번은 부패 예방과 아무 상관없고 뭐 하는 거야? 그저 내가 공무원 신분이니까 지켜야 돼. 공무원 신분이니까 뭐였지? 국가공무법상 의무.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은 뭐 부패를 예방하고 뭐 발생한 부패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공무원 신분이니까 공무원 신분 가지고 있는 동안 지켜야 할 의무고, 공무원 신분 가지고 있는 동안 종교 차별하지 마, 종교 중립 의무. 그리고 공무원 신분 가지고 있는 동안 품위 유지 의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 니은번 답 1번이고, PPT상에 기역, 디귿, 니은, 일 나와 있는 게 이게 이렇게 표 제가 옮겨 붙이면서 조금 편집상 잘못됐는데 번호가 이게 맞게 되어 있는 거니까 기역, 니은번이니까 답은 1번 하면 될 것 같네요.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어려운 문제야. 밑줄 친 연구했는데 정책과 그 성과를 연결할 때 집행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재량 이런 말은 없고, 집행 과정에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서 이런 거 체크해서 봐야 돼라고 하는 건데, 일단 1번 립스키에 일선 관료하려면 일선 현장에 나가 있는 관료들의 중요성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지, 그지? 오스롬의 제도 분석 어디 봤었지? 공유지에 비극할 때 공유자한 고갈 방지를 위해서 정부냐 시장이냐 이분법 접근하지 말고 자발적인 공동체 구성지켜야 될 규범에 대한 신뢰 얘기하고 있던 거 이야기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고. 아하, SM 하 반하 사바시어 매즈메니언의 집행연구와 반미터 반호른의 집행연구가 다 하향적 관점에서 결정자의 의도가 집행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데, 이때 사바시어 매즈메니언은 크게는 세 가지야. 목표나 정치적, 법적 요인 따지고 있는 건데 보다 세분화해가지고 필요한 자원, 커뮤니케이션, 집행자의 성향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반미터 반호른의 연구가 된다. 답이 4번인데 엄청 어려운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여기도 둘 중에서 이제 고르면서 3번 찍고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왜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국가직 7급 시험에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지. 박스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찾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이어도 문제 푼 기억 때문에 확인을 3번 좀 찍었을 것 같은데, 3번 사바시어 매즈메니언이 크게 세 가지 기준 속에서 이제 17가지의 요건을 분석했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6가지 줄였는데, 그때 이제 17개 구성해낼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17개 가는 건데, 여기 그보다 많은 요인들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는 반미터 반호른 연구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14번으로 갈게요. 집행의 신축성인데 우리 이거 1번 지문 봤었지. 추경도 국회 이걸로 확정되기 전에는 돈 쓸 수가 없다. 맞다. 예전에 다른 시험 문제에서 추가 경영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배정 집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틀린 거 물어봤었는데 없다니까 맞게 잘 돼 있지, 그지? 예비비 비상금 뭐였지?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1, 100분의 1 이내, 1%, 일반 회계 1%. 답이 2번이네. 옳지 않은 거니까 쉽게 2번 됐고,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5년인데 예외적으로 10년 내로 할 수 있다. 근데 아직 예외적까지 시험 나온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나왔네. 5년네. 예외적 10년까지. 전용인의 4번 지문 마지막에 서술을 봤더니 전용이라고 돼 있네. 그럼 전용은 뭘 확인해야 되지? 일단 세 항목, 행정과목 사이 연결 쓴다. 근데 입법과목, 행정과목 단어는 없네. 대신에 행정과목에 해당하는 세항이나 목 차원에서 옮겨 쓰는 거다. 맞네. 누가락이 필요하지? 기재부 장관 승인이. 국회 의결은 필요가 없어. 그 말 안 적혀있네. 맞는 말인 거네. 맞는 말인 거네. 전용을 할 때는 국회 의결 필요 없이 기재부 장관 승인 있어야 되는 건데 맞게 적혀져 있고, 행정과목인 세항목인데 세항목 맞네. 맞는 말 되니까 답은 2번 하면 되는 거고. 자, 15번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문제인데, 지방공기업은 기존의 문제는 지금 잘 나오지 않는 주제인데 답이 되는 지문도 조금 지엽적이어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 풀어봤던 기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한다. 서울시 상수도본부 같은 지방직영기업은 관리자, 서울시 상수도 본부 본부장이나 직원들이 다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 근데 예전에 기출 문제들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나 직원이 공무원 아니라고 해가지고 틀린 걸로 물어보고 끝났었는데 거기까지 풀어봤는데 답은 2번이야. 2번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흔히 지방정 공부할 때 구조가 중앙정부가 있고 그 아래 흔히 말하는 광역단체 뭐가 있지? 시도. 여기 시는 서울시 같은 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같은 광역시, 세종, 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게 되고 도는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최근에 우리 뭐 있었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 아래 이제 기초단체가 있지. 기초단체가 시, 군, 구가 있는데 이때 이 시는 수원시, 성남시 같이 경기도 안에 있는 기초단체인 시, 가평군 같은 기초단체인 군, 동작구 같은 자치구가 있지, 그치? 이때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통공사 지어가지고서 서울시 지하철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하철 운영을 위한 교통공사에 많은 자본금을 서울시가 내 가지고서 어떤 공공복지 달성을 위한 지방공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지방공기업을 만드는 게 과연 필요할까? 예산 낭비 아닐까? 바람직할까? 그럼 시도보다 위에 있는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관리하는 건 행정안전본부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협의해서 진행하게 되고 동작구청장이 동작구가 지방공사를 성남시, 수원시 같은 기초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싶을 때는 그들 위에 있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광역단체장, 시도지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레벨에서 지방공사 만들 때는 행안부 장관인데 기초단체 레벨에서 지방공사 만들 때는 그 기초단체를 관리하는 광역단체장과 협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냐? 여기서 시군구장이라고 했네. 기초단체장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랑 협의를 하게 된다. 법조문인데 이 법조문을 우리가 저걸 찾아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지 않나. 그냥 법구조를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시군구장, 기초장은 누구한테 허락받지? 광역장한테. 광역장이랑 협의하는 거고 광역장이 만들 때는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랑 협의한다. 요 차이가 이제 답이 됩니다. 지엽적인 지문이야. 근데 이제 3, 4번에 보면 지자체끼리 힘 모아서 같이 지방공사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지방이 만드니까 상세 내용은 그 지역의 주민대표의회가 만드는 조례로 정하게 된다. 그래서 답이 될 만한 게 없어서 얼핏 읽어보면 지방공기업 뭐 잘 모르겠지만 법조문인데 읽고 말 안 되는 거 찾아야지. 얼핏 보면 다 말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지방 공부할 때는 항상 중앙정부가 그 기초단체 200개 이상을 직접 통제 못하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 광역단체가 있잖아. 우리가 220여 개의 그 기초단체 하나하나를 중앙정부가 다 직접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중앙은 광역을 통제하고 광역이 기초를 통제하고 중앙은 시도를 통제하고 시도가 시군구를 통제하고 되니까 여기서 시군구 기초가 나왔네. 그럼 여기는 바로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시도지사, 광역장이 통제해야 되는 거야. 그런 구조죠. 여기 이제 센스껏 좀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행정학 센스가 없습니다. 그럼 어렵지 뭐. 어렵다. 또 어려운 문제다. 16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구조하기법인데 가정분석이 뭐지? 문제에 대한 상반되는 가정을 세워서 바로 니은번에 있네. 그럼 기읍번은 뭐 해봤더니 문제 원인을 식별한다. 우리가 X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A, B, C가 있는 것 같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위로 올리고 간접적 원인을 아래로 내리면 C, A, B 순이더라. 그러면 X에 담겨있는 문제는 B 때문이네. 문제 담겨있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게 계단식 분석, 계층 분석. 그럼 여기는 또 서로 바뀌었네. 그지? 그러니까 계층 분석이야, 가정 분석. 옳은 거 모두 찾아라. 기억, 니은 틀려버렸는데 디귿, 리은번 맞겠지 뭐. 유추 분석이 유사한 사례로부터 유추한다, 추론한다. 맞는 말이고 분류 분석이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서 개념을 명확히 한다. 맞는 말들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빨리 넘어가서 17번 가볼까. 직무평가 나왔네. 우리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적어놓고 가라 그랬었지. 어떻게 했었지? 서요직직 분점짓기 적어놓고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서열법이 발전된 게 요소비교법인데 얘들은 워크, 직무랑 비교해서 더 어려운 일, 더 쉬운 일 구분하니까 상대적으로 일과 일 중에 상대적으로 더 힘든 거, 덜 힘든 거 상대평가. 분류법이 발전한 점수법은 직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표랑 비교하는데 기준표의 기준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 절대평가. 이때 그 기준표 이름을 알아두면 문제 풀기 좀 더 쉽다라고 말하면서 분류법의 표 이름은 문장으로 서술해 놓은 등급 기준표. 이게 좀 더 세련화되면 점수법을 사용하는 직무평가 기준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었지? 비서분 개요점. 그래서 먼저 등장한 서열법 분류법은 비서분. 그래서 비계량적 방법. 더 발전된 뒤에 나온 요소비교법 점수법은 요점은 계량적으로. 요점은 계량적으로. 우리 이 앞에 이제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요소비교법은 비계량적이다. X 계량적이잖아. 요점 되는 거 있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가 있었어?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점수법.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 가장 일반적 활용한다 하면 점수법. 그런데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은 요소비교법이었지. 아니 제일 많이 쓰는 거 있는데 그보다 뒤에 뭘 만들었대. 제일 많이 쓰는 게 완벽하면 뒤에 뭘 안 만들었겠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뒤에 새로 요소 비교 만든 것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저 점수법이 표를 개발하는 자의 주관이 개입되더라. 점수법의 주관, 임의성이 개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분류법은 비서분, 비계량적 방법 분류법 등급 기준표 오케이. 서열법은 비서분, 비계량적 방법의 서열법. 랭킹 매기는 건 소규모 조직에서. 그 다음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에서 선정 등등등 계량화까지는 좋아. 그런데 객관적 X 방금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요소비교법이 점수법이 주관성이 가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소비교법 나오는 거니까. 여기네 여기. 이걸 알고 있냐 3번 지문에서 물어본 거구만. 되겠습니다. 이제 3문제 남았는데 다 어려워. 18번 처음 보지 그지? 변협적 리더십 할 때 카영계지 그때 개가 뭐였지? 개별적 배려. 여러분이 동아리 회장인데 학교 다닐 때 반장인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어. 여러분 동아리에 멤버가 30명인데 어떤 동아리 할까? 우리 뭐 할까? 독서 토론? 아주 그런가? 만화 그리기 할까? 만화 그리기 동아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학교 축제 때 전시회에 내보낼 작품들이 필요해. 그래서 좀 잘 그린 작품이 최소 30개 이상은 나와야지 전시회장에 쫙 배치를 할 텐데 좀 해보자. 누가 할래 했더니 그래 우리 동아리 위해서 회장도 아니고 총무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막 밤새서 그림 그려주는 친구가 있고 나 학교 수업 때문에 바빠.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빠진 친구가 있어. 그러다 보면 이 동아리 회장이 봤을 때 자기랑 친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은 좀 더 많이 관심을 보일 거야. 리더는 그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거고 야 그럼 너는 같이 밤새서 우리가 만화도 그리고 하니까 너 중간고사 때문에 바쁠 텐데 같이 그림 그려주고 하니까 내가 밥 사줄게. 이런 관심 혜택을 주고 구성원은 그런 관심 혜택을 누리면서 지지를 보내주게 되고 한편 또 다른 구성원이 있는데 걔들은
학교 수업이 우선이라면서 그냥 집에 가버렸어. 그냥 동아리 회의 있을 때만 딱 참석하고 자기 그림 그리실 때만 딱 그림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동아리에 위해를 가하지 않지만 지역하면 딱 하고 하더라. 리더가 특별히 관심을 더 주긴 어렵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 생활을 할 때 관리자가 돼 보면 학교 다닐 때 반장할 때도 보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수업 듣고 그냥 집에 가는 친구가 있고 그냥 우리 교실에 우리 반에 뭐 청소나 해야 될 뭐 체육대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친구가 있을 거고지. 그렇게 열심히 나서주는 친구들한테는 나도 더 많은 관심 모임을 주면서 속된 말로 좀 같이 어울리고 키워주는 걸 내 집단, 친목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이너서클, 우리만의 멤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구성원은 이너서클 밖에 있는 외 집단. 이게 뭐 특별히 아싸를 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리더가 특별히 혜택을 주지 않는 구성원. 그럼 이제 이런 내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야? 나는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은 그런 관심 속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거래 관계잖아. 리더는 구성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게 되고 구성원은 그의 바탕에서 리더에게 신뢰를 보내고 열심히 노력해주게 되고 그래서 성과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친밀해지는 관계를 리더십 만들기라고 표현하게 된다. 난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초2 때부터 고3 때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반장, 뭐 학생 대표 이런 거 했는데 나는 약간 리더 구성원 교환을 해서 볼 때는 좀 안 맞는 나는 아니 그 친구들 똑같이 돼야지 내 이너서클 물론 있었지 물론 같이 어울리는 멤버가 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내 집단 구성원과 이너서클이랑 뭉쳐다니면서 우리끼리 농구하고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 좀 미안하고 약간 눈치를 보는 성격이어가지고 우리 수업할 때도 보면 특별히 친한 척을 좀 못하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이론은 그런 멤버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멤버들이 그런 개별적 배려 리더가 나한테 특별히 관심 보여주고 나한테 특별히 지지 보내주고 하니까 나도 그를 믿고 더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친해지는 관계 우리 친해지려고 하는 걸 리더십 만들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이론은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해도 된다는 거야. 오히려 조직 우리 또 보면 조직 시민행동 기억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공식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 이상 추가적으로 뭔가 더 노력하는 그런 조직 시민행동 같은 게 리더가 이렇게 부하 직원을 특별히 대우해 줄 때 구성원이 그런 걸 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이론이거든. 그러다 보면 이런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 더 의식 있고 더 적극적인 사람은 더 많이 보상을 해주라는 거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교환 관계는 중에 거래 관계잖아. 난 너에게 조직 구성원 10명 있는데 그중에 너네 5명에게 더 특별히 내가 믿음을 줄게. 더 열심히 챙겨주고 너네 5명만 추가로 내가 밥 사줄게. 오케이 우리 5명은 더 열심히 지지해줄게. 이런 교환 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잖아. 주고받는 거지. 난 너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더 많이 밥 사줄게. 넌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도덕성이랑은 상관이 없고 구성원 간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거니까 도덕성이란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흥, 인번. 우리 변형적 리더십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교환 관계라는 게 주고 받는 관계. 변형적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랑 비교한 내용도 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주고 받는 관계 교환이니까 도덕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다. 그죠? 기흥, 인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가서 엄청 어려운데 허무하기도 할 거야. 핵폭탄 이게 기억나니? 1951년 해롤드 라스웰이 핵폭탄 빵빵빵 터진 거 보면서 핵무기 사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다. 핵을 꼭 썼어야만 했냐? 정책지향 논문에서 정책학 연구자라고 했는데 관심을 얻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게 되지. 라스웰이 이제 소용돌이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행정학 시기에 정책 연구가 다시 관심 얻게 되니까 다시 라스웰이 정책학 소개라는 책에서 정책 연구가 어떠해야 될지 설명을 하는데 여기 뭐 특별히 그러니까 첫 번째 있던 정책 지향이랑 두 번째 논문에서 뭔가 크게 달라지고 이런 걸 막 묻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정책 지향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똑같이 이번에 가면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 답이 돼. 근데 80년대 다양한 연구를 한다. 우리 집행 연구도 하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들어오는 우리 최종 모형할 때 최종 모형에서 초함일생이 작동하는 메타 정책 결정, 정책 결정, 후 결정 틀릴 게 없네. 여러분들 그 정책 연구가 활발하게 미국 행정학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가 흑인 폭동 같은 소용돌이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흑인 폭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뭐지? 정책 연구는
주어진 흑인 폭동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 코로나19 터졌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데? 그럼 이제 코로나가 터진 그 상황에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왜 나왔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맥락을 고려해야 되고 그 문제를 이론 지향이 아니라 문제 지향성. 코로나 때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한가라는 것은 학문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 그 문제의 의미, 문제 상황,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고민할 때는 문제 지향성. 근데 코로나 때 보면 질병관리청장님이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책을 내놓을 때 뭐가 필요했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병리학, 쉽게 의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데 근데 코로나 확산을 막자고 거리두기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경영위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필요하니까 경제학 지식도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정책을 도입할 때 의회는 지지해 줄 것인가, 의회가 반대할 것인가, 시민들의 지적도 어떻게 하지? 정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필요하다. 이게 뭐야? 연합학문 또는 종합학문성. 여러 분야 정책을,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통은 이제 종합, 여러 분야의 학문을 고려하는 종합학문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연구라는 게 소용돌이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하게 되니까 이론 지향이 아니라 문제 지향인데 이 순간 답이 보였겠나? 어려운 문제 되겠다. 어렵다. 그지? 기존에 서울시 7급에 물어봤던 내용이고 7급 학생들 가면 제가 이제 평상시에 9급 학생들이 같이 푸는 9급 시험 직전에 하는 모의고사에는 안 다루고 7급 시험 전에 7급 전용 모의고사 이런 거 진행하면 그때 이거 물어보거든. 그때 이제 라스웰의 연구에서 맥락 지향성, 문제 지향성, 종합 학문성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9급 시험에 이걸 물어보면 엄청 어려운 거지. 7급 학생은 대비가 돼. 왜냐면 7급은 7급 전용 모의고사 하면 이런 거 다루거든. 다루기 때문에 괜찮은데 9급 시험에 물어보면 엄청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공공가치관리론인데 한 번도 시험 안 나오다가 작년 지방지 9급 딱 한 번 시험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제가 데이 07 때 프린트에 공공가치관리론 책에 3.0 책에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 해설지에서 무어의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있잖아. 설명해 볼게. 근데 좀 설명 듣고 나면 허무하긴 해. 근데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신공공관리론 개혁을 했다. 그러면서 NPM은 정부 실패 해결을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생산성을 중시했다. 그랬더니 이런 NPM의 문제점으로서 공공부분이 추구해야 될 공익, 사회 정의 같은 공공가치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시 문제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포스트 NPM 신공공관리론 이후에 새로운 논의를 하게 되면서 포스트 NPM에서는 신공공 서비스론, 탈신공공관리론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이런 공공가치를 경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가치론 또는 공공가치관리론 또는 행정윤리론 같은 게 강조되는데 이런 행정윤리에 대한 부분은 행정관리 파트에서 공부를 한다 얘기했었고 공공가치관리론 3.0 책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두 가지가 나와. 이런 경제적인 생산성을 추구하면서 공공가치가 경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가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공공가치 관리를 위해서 그럼 정부가 추구해야 될 공공가치를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지 공공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창출 이론이 있고 이런 공공가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음을 비판하면서 공공가치 실패론 하는 게 있는데 공공가치 창출론의 대표적인 모형이 무어의 이야기였고 우리 전략적 삼각형 모형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생산성만 추구했던 NPM 개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때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인 삼각형 그 세 가지에서 뭐였지? 정부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겠다. 이런 공공가치를 창출할 때 공공가치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데 공공가치의 핵심 내용을 찾고 이 공공가치 달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볼 것인가 운영 역량.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공공가치라는 게
조직이 추구할 비전이나 어떤 전략적 목표 같은 것들을 도출할 때 그 내용이 공공가치. 그래서 어떤 비전 추구할 건데, 어떤 목표 추구할 건데. 근데 그런 비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 쓸 수 있는데, 예산, 사람 누구 있는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게 운영 역량. 근데 그런 운영 역량 가지고 공공가치 추구할 때 과연 시민사회가 지지해 줄 것인가? 정당성 지지 확보. 주로 시민사회로부터 지지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무어가 말한 공공가치 창출,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삼각형 모형. 있나? 디귿번 전략적 삼각형 모형은 만들어내야 될 공공가치의 내용, 어떤 비전 추구하지? 어떤 목표 추구하지? 공공가치. 이걸 달성하기 위한 인적 자원, 사람, 물적 자원, 예산 확보 같은 운영 역량. 근데 그때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지지하는가? 정당성 지지 확보. 디귿번이란 맞는 말. 옳은 거 찾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디귿번이 있어야 돼. 이때 그러면 봐봐봐. 이 무어라는 사람은 공공가치의 창출, 공공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니은번 봐봐봐. 그러면 공공기관이 지금 공공가치를 창출, 만들어내고 있는가? 공공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공공기관에 생산된 순 공공가치 얼마나 만들어내는데 그걸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라는 건 무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인 거야. 무어라는 사람이 공공가치 창출을 강조하면서 공공가치가 지금 얼마나 만들어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공공가치 실패론은 뭐냐면 NPM 개혁을 했어. 생산성을 추구했지. 그래서 시장 원리를 활용하면서 시장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공공가치 달성을 이루지 못하는 공공가치 달성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공공가치에 대한 실패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보즈만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학자 2명이 있는데 무어는 공공가치에 대한 창출, 만들어내자, 어떻게 만들 건데 얘기하고 있고, 보즈만은 NPM 개혁하면서 시장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여했는데 시장이 잘 작동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효율성, 생산성은 공공가치에 대한 관리나 달성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아이디어거든. 2가지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공공가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패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공가치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도 그리기는 보즈만의 아이디어여서 옳은 거 찾는 거지 옳지 않은 거 기역 니은인데 그냥 사람 이름이 바뀐 거야. 그래서 기획번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를 말하고 있고, 무어는 공공가치 창출론자, 공공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생산되고 있는가, 만들어지는가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니은번이 무어의 주장. 그래서 기획 니은번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야. 사람 이름 바뀐 거야. 그래서 리을번이 보면 이 보즈만이 얘기했던 공공가치 실패 관련해서 시장에 의한 또는 공공 부분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 공공가치 실패가 된다. 이 공공가치 실패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가치 관리론이 그런 공공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창출론. NPM 개혁이 공공가치를 관리하지 못하는 실패가 벌어진다. 실패론. 그럼 실패론 관련해가지고 실패가 뭘 말하는 건지 리을번의 개념이 적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번은 우리가 디귿번까지는 이건 공부했잖아. 이거는 기본이론 수업 데이 07 때 프린트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작년 지방시 구급 문제 하면서 풀어봤던 내용이어가지고 디귿번 해결되고, 거기서 이제 공공가치 관리론을 2가지로 구분해 가지고서 특징을 바라보는 것까지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9급 시험 갈 필요는 없지 않나, 7급 가면 이런 거 해야지 하고 빼놨었는데 9급에 이걸 물어보면 좀 많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허무하게 그냥 사람 이름 바꾸고 끝난 건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많이 어려운 게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지만 굳이 9급 시험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시험을 내버렸네.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사람 이름 바뀐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려웠어. 일단 특이한 게 20개 중에 기초이론, 정책학, 조직행정이 이게 이제 보면 확실히 최근에 시험은 정책학이 중요해. 정책학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번에 어려운 문제도 여기서 많이 나왔지, 그지? 정책학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그래서
나는 정책학이 제일 자신 있거든. 나는 이제 박사 과정에서 정책학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 이론 수업을 정책학을 제일 먼저 할까 해. 기초이론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기초이론, 조직인사 설명하고 정책이랑은 따로 특강 뺐는데, 기본이론 수업할 때 정책학 먼저 하고 기초이론, 조직행정, 지금 14문제면 70%잖아. 이걸 기본적인 수업 때 하고 나머지를 특강으로 빼서 이제 행정하기 좀 어렵고 분량이 많으니까 그 16개 수업이 다 하기 힘드니까 기초이론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요거 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 지방행정도 말이 지방행정이지 내용은 사실 인사행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 환류가 안 나온 게 되게 특이합니다. 난이도 상위 5개 또는 6개까지 될 수도 있지. 아까 그 반미터 반호른까지 빼면은 6개 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점 받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면서 나는 뭐 강사니까 행정학만 보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학원 와가지고 시험지 건네 받아가지고 이제 풀어보면서 나는 뭐 행정학만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해설 촬영하기 전까지 내용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PPT 정리하고 할 때 답을 찾아서 여러분이 설명을 했는데 막상 여러 과목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80점 받기도 쉽지 않은 시험 같고, 뭐 말은 뭐 내 책에 있다. 책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설명 안 해주면 못 맞추는 거지. 내가 한번 언급했다. 한번 언급하면 어떡해? 여러분이 알아듣고 문제 풀 만큼 2번, 3번 언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냐 생각하면 솔직히 이런 문제들을 내가 강조한 부분들이 아니어서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를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잘 맞췄는가, 여기서 이제 조금 당락이 결정될 것 같고, 선택 과목 제도에서 이제 필수 과목 바뀐 다음에 예전처럼 행정학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번 국가직국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학이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답이 똑같은 문장들 이렇게 봤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변별력을 주는 어려운 문제는 점점 많이 어려워지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뭐 기본적으로 기존에도 7급, 9급 구분하지 않고 7급용 내용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수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넓은 주제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 그 어려운 주제들이 사실 답이 막 어렵지 않았어. 아까 옹호연합도 그렇고 공가치관이론도 그냥 내용만 탁 바꾸는 거니까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읽어두면 탁 맡길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런 게 조금 빼고 갔던 주제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이제 노력을, 수업 시간 한정돼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하고 어떤 걸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긴 한데 행정이 어렵게 나오니까 좀 더 공부를 조금 더 빡세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점수는 다 성에 차지 않을 건데 다 그럴 거야. 다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그래서 행정학을 90점 받아야지, 95점 받아야지 했는데 매기본의 점수가 뭐 75, 80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점수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막상 이제 점수보다는 합격하고 보면 행정학 좀 조금 낮아도 이제 다른 과목에서 아마 합격 당락이 좌우될 것 같아. 그래서 행정학은 좀 어렵고 여기 상위에 해당하는 주제는 좀 어렵고 한 5개 되는데 그것 말고 나머지 문제를 얼마나 잘 맞췄는가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까. 시험은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남들 누구나 다 100점 받는 거랑 누구나 다 0점 받는 거랑 의미가 없고 남들보다 하나 더 맞췄냐 못 맞췄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맞췄는가, 내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잘 맞춰냈는가, 요게 이제 포인트 두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많이 좀 상처받았을 텐데 너무 상처 크게 받지 말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시험 끝난 학생은 잘했고 내가 이제 7급 시험 준비하는데 연습삼아 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보다 더 어렵지 않을 거야. 7급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더 새로운 게 막 나오는 건 아니거든. 여기서 보면 어려운 문제지만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은 기존 책에 잘 다루지 않지만 공공가치관 이론이나 정책학 발달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생행정학 책에 있는 거제 3.1 책에 다 있는 내용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막 이상한 테마가 막 계속 나오는 거 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좀 더 꼼꼼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7급 준비하면 되고, 이렇게 9급 문제 풀고서 막 겁먹어가지고 행정학 뭐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하고 이제 문제 첨부된 해설 자료 통해 가지고 필요한 공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